시장과 노동의 수요할 때 노동의 수요하면 노동의 수요자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동의 수요자. 노동의 수요자는 누구냐?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인데 일반 상품 시장의 경제학과 다르다고 그랬죠. 상품 시장의 경제학에서는 자동차의 수요자는 우리들이잖아요. 소비자죠. 공급자가 기업이죠. 그런데 특수 경제학의 일종인 노동시장론은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고 노동의 공급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노동의 수요자 기업이 이제 노동 수요를 하는데 노동 수요의 의미와 특징을 보면 노동 수요의 의미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것이 요량의 개념이다. 플로우 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요량의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이 저량의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플로우 개념에 대해서 스톱 개념이라고 하는데 한 시점에서의 경제적 관계, 예를 들어 제가 이 시점에서 빌딩이 하나 있고 10억짜리 빌딩이 있고 또 부채가 20억이 있고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스톱 개념이고 내가 한 달 동안 가처분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따지면 이것은 요량의 개념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노동의 수요는 한 시점 얘기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량의 개념이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이 3개월일까 6개월일까 1년일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 기간은 없고 보통은 일정 기간 할 때 단기와 장기의 개념으로 만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단기는 몇 개월이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되잖아 또. 그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생산수단 하면 노동과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노동만이 가변 변수일 때가 단기고 노동 플러스 자본까지 투자의 대상이 될 때,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다 가변 변수일 때가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하고 단기는 실제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월이다, 3년이다, 6개월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변 변수가 노동만일 때, 자본은 고정 변수고 그럴 때가 단기. 노동과 자본을 같이 투입하는 기간이면 뭐예요? 단기입니다. 장기입니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죠, 지금 솔직히. 제가 프레스가 한 대가 있어서 하루에 일정량을 찍어서 판매를 합니다. 잘 팔려요. 수익이 너무 좋아. 근데 기계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새 근무할 시간은 8시간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용했어요. 두 사람을 채용했죠. 그러니까 총 두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대 근무를 시켜서 막 찍어서 팔았어요. 잘 팔려요. 수익이 있어.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로 막 돌립니다. 수익이 있어요. 네 사람을 또 채용합니다. 자, 채용할 때는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조 3교대로 돌립니다. 그래도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합니다. 저 선생 바보 같은 계산법을 지금 취하고 있죠. 기계는 한 대인데 사람을 계속 채워가면 그만큼 비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거기까지가 단계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저는 뭔만 가변 변수로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노동만 계속 가변 변수로 한 사람 채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저렇게 수익이 있다면 저 기업주는 기계 프레스를 한 대를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노동 플러스 자본도 투자했다라는 거 아니야. 기계는 자본이니까. 그렇게 노동도 자본도 똑같이 투자 대상, 즉 가변 변수로 바뀔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장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기간은 장기근, 단기근 하여튼 기간의 개념이니까 요량의 개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장기 시장은 어떻고 단기 시장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단기, 장기가 바로 그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야. 노동 수요자인 기업들이, 자,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구입할 의사가 있는 구입할 의사. 자, 구입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입할 의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구입할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고 사후적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의 개념도 아닙니다. 구입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을 말한다. 그러면 그런 노동 수요의 특징은 유발 수요고 파생 수요입니다. 간접 수요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유발 수요, 파생 수요, 간접 수요. 같은 말인데 결론적으로 노동 시장은 본원적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원적 시장은 어딜까요? 바로 상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상품이 잘 팔려. 뭐대? 현대 자동차의 상품이 잘 팔려. 막 판매가 돼. 그러면 현대 자동차를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노동 수요가, 자,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니까 노동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야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노동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죠. 현대 자동차 수요로부터 못된 수요, 유발되고 파생된 수요죠. 그러니까 직접 수요라기보다는 언제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결합수요라고 써놨는데 이해하시죠? 우리가 생산수단하면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 하나만 오로지 생산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본 하나만 오로지 생산수단으로 쓸 수는 없고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어야 생산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을 보십니다.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첫째, 노동의 가격인 임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면 여기서 다른 생산 요소가 뭐죠? 노동의 수요의 결정 요소인데 노동 빼놓고 다른 생산 요소면 자본의 가격이죠. 근데 여기서 자본의 가격이라는 구체적인 뜻은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요. 안전도가 높으니까. 근데 후진국은 자본의 집적도가 적죠. 그죠? 쓸 사람은 많은데 자본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죠. 아주 높아요. 몽골 가 있는 친구가 나보고 다음 같은 사기성 유혹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 울란바토르에 와갖고 돈벌이만 하면 거기는 뭐 10%, 뭐 8% 그런가 봐요. 공식적인 이자가. 그것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건데 바꾸라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서 돈 벌었냐 그랬더니 벌려고 했는데 돈 뜯겨서 못 벌어. 바로 그게 문제 아니냐. 그죠?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가 뭐죠? 도박장에 햇살 공개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10%인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못 봤죠. 왜? 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자본의 가격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인데 물어봅니다. 자본의 가격이 높아.
그럼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돈 빌려 쓰기 어려우니까 낮아져? 높아지죠. 근데 자본의 가격이 낮아. 그러면 노동 수요가 감소돼. 왜? 노동과 자본은 끊임없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정확히 느끼셔야 돼요. 뭘까 무엇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특히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쪽이 제조업 쪽이다. 이런 교육 서비스 같은 서비스 업종은 아무래도 대체가 조금 덜 돼. 그렇다고 대체가 전혀 안 된 게 아니잖아. 동영상도 있고 뭐 다른 수업 듣는 방식도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 유발 수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라는 기업체는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죠. 지금 뭘 결정하는 요인을 공부하고 있어?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10사람이 이제 2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선진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왜?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숙달돼서 생산성이 올라가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만 사무처리 하다 보면. 자, 그러면 더 시장에 원가가 절감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죠. 그러면 그걸 생산하는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즉 이노베이션은 함부로 노동 수요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대로 있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노동의 이동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의 문제? 노동의 이동의 문제. 어제도 말을 했지만은 옛날 자동차는 사람이 페인트를 칠했다. 그래서 페인트 자동차 페인트 공이라는 직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전부 다 로봇가 하니까 이제 페인트 공은 없어졌는데 그 페인트 공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죠. 로봇 공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실업이 이제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량의 변화와 노동의 수요의 변화. 자, 그럴 때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고 임금이 변화. 자, 그러면 뭔 말이죠?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고 임금이 변화한다는 말은 이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이 5가지 중에 이것이 일정 불변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 생산성이나 생산 기술은 일정 불변이야. 그런데 뭐만 변화된다는 거죠? 노동의 가격, 즉 임금만 변화된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상의 이동, 이게 신경을 꼭 써놔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매지가이 부른 것 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빈 칼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일단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설명의 집중을 듣고 혼자 그려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W가 있어. 여기에 L이 있습니다. 자, 임금 고용량입니다. 수요니까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곡선을 취하는데 W1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있을 때 고용량은 수요량은 L1입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임금이 W2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W2로. 그러면 고용량은 자 기업주는 임금이 인상되면 수요량을 늘릴까요? 수요량을 줄일까요? 당연히 줄이겠죠. 그래서 L2로 줄어듭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량 즉 수요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B점이라고 합시다. 임금이 인하가 됐더니 A점에서 B점으로 B점에서 A점으로 수요 곡선을 왔다 갔다 곡선상을 이동하고 있는, 자, 이것을 무슨 상의 이동이라고 표현한다? 곡선상 이동이다. 이 곡선상의 이동을 노동 수요 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될까요? 뒤죽박죽 쓰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정확히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응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를 보십시다. 자, 수요의 변화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야. 노동 수요의 변화를 보시는데, 이 노동 수요의 변화는 임금이 일정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임금. 그리고 다른 조건이 변화된다. 그럴 때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야.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인데, 이것도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금이 일정 불변이고 다른 조건이 변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일정 불변이라는 겁니다. 요거 일정 불변이고 임금이 다른 조건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그러면 다른 조건에 변화하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인 자본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생산 기술 즉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곡선의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여기다 또 그려봅니다. 여기에 W가 있고 여기에 L이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곡선을 취합니다. 이걸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 수요의 변화는, 이 임금은 W0에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일정 불변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뀐다는 거죠? 저 위에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인 자본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갔어. 그러면 사람들은 자본 대신 노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노동을 선택하게 되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 그림상 노동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어떻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곡선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니까 D2로 옮겼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반대도 가능해. 자본의 가격이 떨어졌어, 이자율이. 그러면 노동 대신 자본으로 바꿀 거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되잖아. 노동 수요가 원래 이 D1에서 감소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표현을, 자, 무슨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 자체가 D1에서 D2로 이동하는 자체의 이동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노동 수요의 변화.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를 할 때도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돼. 그런데 할 때마다 있죠. 꿋꿋하게 틀려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자식들한테 얘기해 볼 거예요. 10번 가르쳐줘도 헷갈려 하신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말이 아니라, 기간은 플로우 개념인데 노동 수요는 단기와 장기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단기는 그러면 3개월이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써졌죠. 단기의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야 장기. 단기는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라면 자본에 투입은 하지 않고 자본은 픽스드 코스트로 고정 비용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장기는 뭐예요? 모든 투입 요소, 생산 요소가 투입 요소들이요.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다 무슨 기간이요? 가변적 기간.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가변 요소, 즉 투입 요소가 노동만일 때가 단기고 노동과 자본이 다 투입 요소일 때가 장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단기만큼이나 장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직업 상담사한테는 그렇게 깊은 경제학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죠. 책들은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장기 정도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중심은 단기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어려워요. 이게 지금 책을 보면 무슨 뭐 근수일도 나오고 막 미쳐. 자, 그런데 저랑 같이라면 못 넘을 벽이 없다고 그랬죠. 응? 자, 저를 한번 봐요.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맞아요. 단기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자, 단기에서. 그러면 투입 변수가 뭔만이요? 노동만이 투입 변수죠. 자본은 픽스트 코스트 고정 비용입니다. 그럴 때 이윤 극대화 조건을 지금부터 공부하시겠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2중, 3중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노동의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돼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평균 생산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산을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명이서 쌀 500가마니를 생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노동을 투입해서 쌀 500가마니를 생산했다. 그럴 때 평균이란 말은 한 사람당이라는 뜻이죠. 그죠? 언제나 평균은 그런 뜻이야.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가마니 끝까지 계산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자, 10사람에서 500가마니를 생산하는데 평균 생산은 그럼 뭐냐? 그러면 한 사람당 생산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면 한 사람당은 얼마? 50가마니. 그게 평균 생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동의 평균 생산은 노동 1단위당. 그런데 요 단위 이런 것도 좀 가슴에 와서 안다든가 그냥 한 사람당 그렇게 생각하면 돼. 노동 한 단위당. 한 사람당 50가마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노동의 평균 생산은 그렇게 계산은.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을 들어. 한계는 미분의 개념이고 증가분을 말합니다. 또는 감소분을 말해요. 저는 이제 증가분으로 통일해서 표현합니다. 응? 증가분 또는 감소분을 말하는데 증가분. 그래서 미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분 공부할 때 재밌게 했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미분의 개념이 영어로도 같은 개념입니다. 한계 개념입니다. 적분의 개념은 더하기 개념이죠. 싹 미분된 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적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구월동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2시간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몇 분 걸렸냐 이런 걸 갖고 따질 때 그 미분의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러면 자, 10명이서 500가마를 쌀 500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평균은 얼마죠? 50가마죠. 계산하는 방법은 10명이서 500가마를 10명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9명일 때 쌀 470가마를 생산했어요. 10명일 때 그러면 한 명을 더 채웠죠. 플러스 1명.
그렇죠? 한 명을 증가시켰더니 드디어 500가마니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더 플러스했을 때 증가분은 이게 이제 한계 개념이에요. 증가분은 30가마니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개념하고 한계 개념하고 차이는 이런 거야. 딱 증가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물어봐. 한계 개념이어서 중요해. 느낌이 오잖아. 한 사람 더 채용하는데, 자, 상식. 한 사람 더 채용하는데, 그 채용 비용이 쌀 30가마니보다 더 비싸. 쌀 50가마니라고. 한 사람 채용하는데 50가마니를 주고 채용을 했더니 증가분은 30가마니 안 나와. 그러면 채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업은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채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한 사람 채용하는데 쌀 20가마니 들어가. 비용이. 그래서 생산을 했더니 30가마가 나와. 그러면 더 채용해야 되잖아.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내 말 지금 듣고 있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비용하고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죠. 경제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되는 대원칙은 한계 효용은 뭐 돼 있어요? 체감되어 있어요. 한계 효용이 체감되기 때문에 한계 생산도 다 체감되는 거야.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전제를 깔면 그래. 그래서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총 생산량은 증가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증가분인 한계 생산은 뭐 될 것이다? 체감한다는 겁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되는 것은 한계 효용이 체감되기 때문이야. 저를 한번 보시면서 이것은 뭐 경제의 원칙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 그랬죠. 경험 법칙이고 한번 들어봐. 우리 선생님 목이 말라. 타는 목 말아. 그래서 물 요만한 컵 한 컵을 드렸어. 한 컵 마시면 효용이 높아나죠. 그렇죠. 그죠? 이 컵 하나하나가 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컵이 적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은 타죠, 목이. 그래서 또 한 컵을 줬어요. 마시면서 시원하겠죠. 근데 첫 컵의 효용보다 두 번째 컵 효용이 조금 떨어지죠. 세 번째 컵을 또 줬어요. 한 컵 더 마실 수 있겠죠. 컵이 적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첫 번째 컵보다는 효용이 재치기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떨어지겠죠. 인정하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피처 토지에 한 사람이 투입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쌀이 막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전제가 깔려 있어요. 단기. 토지를 늘려버리면 단기가 아니야.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더 투입됩니다. 그러면 총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혼자보다는 둘이 농사 짓는 게 생산량이 늘어났죠. 근데 한 사람 투입에 대한 증가분이 한계 개념이라면 한 사람 투입된 것보다 두 사람 투입됐을 때 두 번째 증가분이 좀 떨어질 거죠. 한 사람 더 투입합니다. 그러면 총 증가분은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 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의 증가분은 두 번째 사람의 증가분보다 더 적게 증가되겠죠. 인정하십니까? 그죠? 그러다가 5사람, 6사람, 10사람 계속하면 토지의 한계가 오겠죠. 그러면 총 생산의 증가분도 제로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럴 때는 한 사람 투입 하나마나 증가분이 하나도 안 나타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자, 그럴 때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총 생산량은 증가해지만 그 증가분이 한계 생산이라 그랬죠.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면 단기 기업에 있어서 이윤 극대화라고 써져 있죠. 총 이윤은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에서 생산에 투입된 총 비용을 공제하면 총 이윤이 나오고, 자, 총 이윤의 극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률이 같은 수준에서 노동 투입량이 결정될 때 그렇다라고 했죠. 어이구 씨. 어렵죠. 어려워 안 어려워? 저랑 같이라면 못 넘을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단기에 있어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 조건. 천천히 할 테니까 짜증만 안 부리면 된다 그랬죠. 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기업의 최적 고용량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뜻이 같은 뜻이라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라는 개념에서 단기 시장은 모든 가변 비용 중 고정 비용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변 비용, 즉 비용으로 투자되는 것은 노동뿐이 없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결론적으로 비용의 대상이 누구만 있습니까? 고용뿐이 없으니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한 고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비용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또 머릿속에 다른 비용 생각은. 단기라니까 단기. 내 말 이해되셔? 그래서 저 말하고 저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이해했어요?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즉 그 기업의 최적 고용량은 어쩔 때 발생하는가?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예, 생산물 시장에서는 MR 이꼴 MC라고 하는데 이거 특수경제 노동시장론에서는 조금 표현이 조금 헷갈려요.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입니다. 이럴 때 뭐가 된다 그랬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예요? 최적 고용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뭐냐? 한계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계 생산량은 뭘까? 한계는 증가분이죠. 그죠?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증가하는 양. 예를 들어서 2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을 채용했더니 그 2개를 시장 가격으로 팔았더니 시장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200원이 되겠죠. 그 200원, 요게 한계 생산물 가치야.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한계 생산량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시장 가격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것이고 요것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한계 비용은 알 것 같아요. 즉 메리지널 코스트 MC는 노동시장론에서는 알 것 같다고. 왜? 다른 비용은 고정돼 있고 뭐만 갖고 따진다 그랬죠? 임금만 갖고 따진다 그랬죠? 아니 노동만 가변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한계 비용은 그렇죠. 임금률을 말해. 그냥 률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게 완전 경쟁 시장 당연히 말없이 노동 시장을 논할 때는 안정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안정 경쟁 시장은 모든 노동의 가격이 다 똑같다고 봐. 실제로는 실제 시장은 노동의 가격이 똑같지를 않아. 그런데 노동의 가격이 똑같지 않은 시장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수 있어? 그죠? 다 변수인데.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 다 똑같고 조건도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임금률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 임금률과 요 한계 생산물 가치,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그대로 임금률이 된다고. 네? 내 말 이해돼요? 요거 일치할 때 뭐라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고용량이 돼? 최적 고용량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응? 근데 이때 있죠. 주어져. 뭐가? 시장 가격도 보통 주어져. 시장 가격은 얼마다? 예를 들어 100원이다 이렇게 주어진다.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제시가. 제시가 없으면 문제가 못 풀려. 그 다음에 임금률도 주어져. 예를 들어서 150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무엇과 무엇을 제시해놓고 실제로 딱 이렇게 제시해. 시장 가격 100원이다 이렇게 제시해. 그 다음에 임금률은 150원이다 이렇게 제시해. 물론 조금 더 응용해서 낼 수 있는데 네 문제 또 내고 떼놓고 그러니까 요까지도 똑같아요. 보통. 그러면 느낌이 오죠. 요 임금률이 150원이고 시장 가격이 100원이 나면 한 사람 투입했을 때 생산된 양이 한 개 생산량 아니겠어. 그러면 매 1.5개 만들면 150원, 150원 같겠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150원으로 일을 시켰더니 1.5개가 만들어지고 그걸 시장에다 내달아 봤더니 150원. 그러니까 비용 150원과 수익 150원이 일치하는 그 시점에 최저 고용량이 된다. 이런 뜻이야. 저리 비키라고? 알겠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죠? 자, 그래서 얘까지 또 들어집니다. 노동단위입니다.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정 헷갈리면 1명, 2명, 3명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요 150원은 주어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노동 1단위당 노동의 투입의 총 비용을 갖고 따지면 150원이죠. 그러면 2단위가 투입되면 얼마가 될까요? 300원입니다. 원자는 빼겠습니다. 450원, 그 다음에 600원, 그 다음에 750원, 그 다음에 900원이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 비용은 증가 비용이야. 한계라는 개념이 증가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단위는 그대로 150원이겠고, 그건 얼마? 증가분이니까. 얼마? 증가분이니까. 증가 얼마? 증가.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한계 비용은 그대로 임금률과 같은 개념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비용 측면. 근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비용만 주려고 채용할까요? 수익을 얻으려고 채용할까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투입해서 이제 생산을 하잖아. 내 말 지금 이해하죠? 그래서 총 생산량을 한번 써봅시다. 총 생산량. 총 생산량은 아직 시장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개수만 갖고 따져. 한 사람이 투입을 했더니 3개를 생산했어. 3개. 또 한 사람을 투입했더니 6개를 생산했어. 그러니까 2사람이 6개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3사람이 투입되면 9개를 생산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줄어들기 시작해. 그렇지? 그래서 3사람이 생산했더니 8개를 생산했어. 4사람이 있더니 9.5개를 생산했어. 5사람이 투입되니 10개를 생산했어. 근데 프레스 기계는 한 대인데 계속 사람을 투입하면 생산량이 전혀 안 드러나는 시점도 생길까 안 생길까? 증가분이 전혀. 그래서 6명 투입해도 그대로 10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줘. 그러면 총 생산량이 있으니까 이제 증가분을 갖고 따지는 게 한계 생산량이잖아. 그럼 여기다 한계 생산량을 써봅시다. 재밌죠? 생산량을 써. 그러면 3. 증가분이 몇 개? 3. 증가분이 몇 개? 2. 증가분이 몇 개? 1.5. 증가분이 얼마? 0.5. 증가분이 뭐? 0. 자, 총 생산량은 쭉 늘어나다가 한계 생산량은 제로가 되는 시점도 있죠. 더 이상 증가가 안 되는 시점도 있죠. 자, 그런데 한계 생산물 가치는 어떻게 따지냐면 생산된 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들어오는 인컴 돈이야. 그럴 때 선생님 그 비용도 들고 막 이 수익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계산하지 마. 그런 것까지 그런 가변면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고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제를 제시해 준다 그랬죠. 시장 가격. 그리고 시장 가격 저것으로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그러면 얼마? 300원. 원자 빼겠습니다. 300원. 이쪽은 200원. 이쪽은 150원. 이쪽은 50원. 증가분이 50원 뿐이 증가 안 되고 여기는 하나도 증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응? 됐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노동 4단위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사람 채용했을 때 3단위에서 4단위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150원이죠. 그죠? 그래서 생산된 게 1.5개가 생산돼서 수익도 150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박스를 딱 쳐놓고 이 부분을 보니까 위에서 설명한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는 점이요. 한계 생산물 가치 150원과 한계 비용인 임금률이 일치하는 점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동 4단, 실제 시험 문제도 노동 4단위로 나와.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임금률이 일치하는 이 점이 최적 고용량이 되고 이윤 극대화가 된다. 무슨 시장입니까? 단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얘기 좀 합시다. 이쪽은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임금률 중에 한계 생산물 가치가 더 크지. 그지? 한계 생산물 가치가 크잖아. 이쪽 영역은. 어떻게 따지면 돼? 지금 한 사람을 채용했더니 들어가는 돈은 150원인데 그자가 생산한 건 300원을 생산하잖아. 그러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지.
그래도 역시 150원 들어가잖아. 그랬더니 또 300원이 나오잖아. 또 채용했어. 150원 들어가는 돈은 이제 수익은 200원 나오잖아. 그래야 안 그래, 증가분.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고용 증대가 되어야 이윤이 증가해. 뭐가 증대돼요? 고용이 1단위, 2단위 증대되어야 이윤이 증가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얘기합시다. 자, 이쪽은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임금률 중에 임금률이 더 크죠. 그죠? 다시 말하면 150원 들어서 비용을 들어서 채용을 했더니 50원뿐이 안 나오죠. 머리에 총 맞아갖고 한 번 더 채용해버렸어. 150원 들어서. 그랬더니 아무 수익이 없죠. 그렇죠? 그것은 임금률이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더 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을 뭐 시켜야지? 감소시켜야 이윤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다시. 자, 총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률이 같은 수준에서 노동 투입량이 결정된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률 중에 이게 더 크면 고용이 증가돼야 이윤이 증가되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률 중에 임금률이 크면 고용이 감소돼야 이윤이 증가되고,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률이 같으면 고용이 결정되고, 그때가 뭐예요? 이윤 극대화가 되고, 이 고용 결정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죠?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가 무엇이 같은 말입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과 기업의 최적 고용량 4단위가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다고 좀 보죠. 만만해? 안 만만해? 안 만만한데 워낙 설명을 잘 해버려갖고, 그죠? 자, 여기를 펴놓을 테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해해 보도록 노력을 하세요.